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다. 그래도 너희가 와서 마음이 든든하네. 어머니, 저희가 집에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하준이가 고3이 되면서 입시학원 과외비가 월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래도 자식 교육비야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은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지금 당장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회사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보너스도 많이 줄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강남 테헤란로 일대 오피스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신 김복순 씨입니다. 김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온갖 일을 하며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제 몫을 할 때쯤 생활비 때문에 오피스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청소 일을 했습니다. 청소로 얻는 월 100만 원이라는 수입은 김 씨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이었습니다. 15층짜리 오피스텔의 계단은 물론 공용 화장실 바닥을 쪼그려 앉아 닦을 때마다 무릎에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거니 했는데 일이 하루하루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말을 안 듣네.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버텨왔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서 하는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어려웠기에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김태식 소장은 김 씨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김 씨였기에 걱정스럽게 물은 거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장님, 그냥 좀 뻐근한 것 같아서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김 씨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14층 계단을 청소하던 김 씨는 갑자기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어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김 씨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무릎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 못하고 계속 다리를 주물러야 했습니다. 옆자리 승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통증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병원에라도 한번 가봐야겠어. 그날 밤 김 씨는 침대에 누웠음에도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쉬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 사이에 다리를 끼우고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봐도 무릎이 아픈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김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어김없이 오피스텔로 출근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로에 지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내일은 꼭 병원에 가보자. 남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산다는데 김 씨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김 씨의 첫째 아들 박민수 씨는 올해 45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영희 씨는 41세로 보험회사에서 내근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중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이 있는 큰아들 부부였지만 매번 형편이 어렵다며 김 씨에게 용돈 한 번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30평 아파트는 김 씨가 10년 전 아들 결혼할 때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던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 아들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습니다.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살게 되면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까마득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집을 판 후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던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기도 했고 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았기에 김 씨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첫째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맏아들 교육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대학 다닐 때는 김 씨가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일하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겨울철 찬바람 때문에 채소를 다듬던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지만 아들 앞으로 온 성적표를 볼 때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잘 되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시절 김 씨는 늘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아끼고 모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도 둘째 아들까지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취직했어. 큰 회사에 들어갔다고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그 순간이야. 김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더욱 슬펐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 씨가 본 며느리는 참했기 때문에 좋은 아내를 얻은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랬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식 후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왔을 뿐 아니라 가끔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몸 건강하게만 계세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민수 씨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도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고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자들이 크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등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민수 씨의 안부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 때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영희 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김 씨가 방문하면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언제부턴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좀 주고 오시지 그러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영희 씨의 말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김 씨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가? 요즘 김 씨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 씨가 자신의 유일한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김 씨는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의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김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복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내에서 부르는 의사의 목소리에 김 씨는 젊은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김 씨의 무릎을 자세히 만져보고 여러 각도로 구부려보며 진찰했습니다. 할머님,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처음에는 그냥 뻐근한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오피스텔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온 김 씨에게 의사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손상이 심한 편입니다. 아마 오래 서서 하는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것 같네요.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진단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수술이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할머님,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전신 상태는 양호하시니까 수술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받으시면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포함해서요. 400만 원. 김 씨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청소 일에서 100만 원 버는 김 씨에게 400만 원은 거의 4개월치 월급에 해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빨리 수술 받으실수록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아요. 병원을 나서는 김 씨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술은 받아야 하는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모은 적금을 다 털어도 100만 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400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녁 무렵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무릎이요? 많이 아프세요? 응,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입원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수술비가 좀 많이 들어서 얼마나 드는데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보험 적용받아도 그 정도래.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고 김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0만 원이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엄마가 현재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희도 요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하준이 학원비도 늘었고, 하은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돈 들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김 씨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료도 내년이라 보증금도 올려야 하고, 일단 영희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전화를 끊은 후 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좋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녁에 영희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직접 온다는 말에 조금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녁 7시경 민수 씨와 영희 씨가 김 씨의 작은 투룸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지만 김 씨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앉아.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다. 그래도 너희가 와서 마음이 든든하네.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에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하준이가 고3이 되면서 입시학원 과외비가 월 1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래도 자식 교육비야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은이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지금 당장 4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민수 씨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회사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보너스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전세 만료되면 보증금도 5천만 원은 더 올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미리 준비해둬야 하고요. 김 씨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자신의 처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4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다고. 어머니, 의료급여 대상자 아니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거야. 나는 기초연금하고 일해서 버는 돈 때문에 소득이 넘어간다고 안 된다더라.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대출도 있다던데요.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 말이에요.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영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당장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저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김 씨는 아들 내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찬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수술 일정 잡으시면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그것도 효도지 뭐예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쓰게 웃었습니다. 돈은 못 주면서 병원 모시고 가는 것이 효도라니 현실과 동떨어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됐다. 너희도 바쁠 텐데 괜찮다. 민수 씨와 영희 씨가 떠난 후 김 씨는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앉았던 자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치료해줬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김 씨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김 씨는 어김없이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댈 수 없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에게 거절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며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새벽 4시 김 씨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무릎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너무 아파. 김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선 김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이라도 가봐야겠다. 혼자서는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김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렇게 아픈데. 30분 넘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수 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택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민수 씨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며 먼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잠깐 들렀다가 같이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택시는 민수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동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무언가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김 씨가 가까이 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의 차 트렁크에 골프채가 든 골프백을 싣고 있었고, 영희 씨는 큰 여행 가방들을 차에 넣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자와 중학생인 손녀도 각자 가방을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신이 나서 아빠, 골프 정말 재밌을까? 하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평창 리조트는 골프장도 좋고 온천도 있어서 정말 좋은 곳이야. 회사에서 포상휴가 받은 김에 제대로 즐겨보자. 애들아, 가방 다 챙겼지? 2박 3일이니까 옷도 넉넉하게 가져와야 해. 자, 그럼 출발하자. 일찍 가야 첫날 골프도 칠 수 있어. 김 씨는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비 4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골프 리조트로 2박 3일 가족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말입니다. 김 씨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김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골프 리조트 2박 3일이면 최소 200만 원은 들 것입니다. 숙박비, 골프비, 식비를 합치면 400만 원도 넘을 수 있었습니다. 400만 원이 없어서 어머니 수술을 못 도와준다고 하면서 골프 여행은 갈 수 있다는 거냐? 김 씨는 택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김 씨의 얼굴을 본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냥 집으로 가주세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자신이 이토록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골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무릎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김 씨는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누구에게도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그날 밤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신 스스로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골프 여행을 목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오피스텔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청소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복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김태식 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릎도 많이 아파 보이시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빨리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비가 문제예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네요. 김태식 소장은 김 씨의 표정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 씨, 혹시 직장인 의료비 대출 같은 건 알아보셨어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죠.
김 씨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제도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제가 내일 자료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나이 제한이나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신청해 볼 만해요.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김태식 소장은 약속대로 의료비 대출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복순 씨, 이거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의료비로 쓸 수 있고 금리도 연 1.5%로 매우 낮아요. 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네, 근로자라면 나이 제한은 없어요. 복순 씨 같은 경우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김 씨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 재직증명서는 제가 발급해 드릴 수 있고 소득증명서랑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진단서는 병원에서 받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심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그날부터 대출 신청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구나. 한편 민수 씨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골프 여행에서 돌아왔을 텐데도 어머니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정미자 씨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복순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미자 씨, 무릎이 좀 아파서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수술이요? 그럼 가족들이 도와주시겠네요.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네요. 어머, 그래요. 김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복순 씨, 요즘 자식들 참 야속해요. 부모 일은 뒷전이고 자기들 좋은 일만 챙기니까요. 정미자 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복순 씨는 정말 마음씨가 곱네요. 저 같으면 벌써 화냈을 텐데. 정미자 씨가 돌아간 후 김 씨는 더욱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힘으로 살아야겠구나. 대출 신청을 마친 김 씨는 결과를 기다리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대출 승인 소식이 왔습니다. 김 씨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수술 받을 수 있겠구나. 대출이 승인된 김 씨는 바로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수술 전날 김태식 소장이 병원까지 와서 김 씨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복순 씨,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걱정 말고 푹 쉬시고요.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뭘요? 복순 씨가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이죠. 수술 후에도 천천히 회복하시면서 일하시면 돼요.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님, 수술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재활만 잘하시면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 후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김 씨에게 정미자 씨가 문병을 와주었습니다. 복순 씨, 수술 잘 받으셨네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여요. 미자 씨, 이런 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뭘요? 그런데 아드님은 안 오셨나요? 아직 연락 안 했어요.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어머니 수술인데. 자식이 모르면 안 되죠.
김 씨는 민수 씨에게 수술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3일째 되는 날, 큰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큰일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와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수술 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대출받았다. 소장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렸어야 하는 건데.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감동받지는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니, 대출금은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니다. 내가 빌린 돈이니까 내가 갚을 거야. 매월 조금씩 갚으면 되니까 괜찮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금세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골프 여행 가지 말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김 씨는 민수 씨가 골프 여행 얘기를 꺼내자 놀랐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는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래. 사실은 새벽에 너무 아파서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직접 너희 집에 찾아갔다가 봤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들의 여행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조용히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많이 늙었다. 너희들한테 기대하고 살 나이가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자식들도 각자 살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지내자. 나도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살고 너희들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머니, 대신 예의는 지키자. 명절 때 안부 정도는 주고받고 아플 때 소식 정도는 전하고. 민수 씨는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울면서 매달리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스럽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대출금만은 제가 갚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 수술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퇴원하는 날 김 씨는 홀로 짐을 싸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니 무릎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계단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자 김 씨는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시간이 흘러 김 씨가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무릎은 놀랍도록 회복되어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청소 일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식 소장도 김 씨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복순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이고. 네,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 받길 잘했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는 이제 매월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 씨는 일하면서 평소와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 의욕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던 중 정 씨로부터 놓인 프로그램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기에 김 씨도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수업을 들었더니 노래교실에서 만난 같은 연배의 할머니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편
민수 씨는 가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도 건강하게 지내라. 네, 무릎은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졌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다행이에요. 또 연락드릴게요. 응, 그래라. 통화는 간단명료했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예의는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김 씨의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복순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뭔가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죠? 네,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드님도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오히려 편해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안 주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김 씨는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좋아져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매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김 씨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을 만끽하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었습니다. 친해진 할머니들은 한층 밝아진 김 씨의 얼굴에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김 씨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김 씨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소감을 적었습니다. 오늘 복지관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다.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김 씨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 씨가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민수 씨가 찾아왔을 때 김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응,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서로 부담 없이 지내는 게 좋은 거야.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너희들도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김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76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네. 그게 무슨 말이니? 이 집은 내 집이잖아. 알지?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면 애들도 힘들고 보증금도 당장 마련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가 나가라는 거야? 그렇게 들리면 좀 그렇지만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집도 괜찮고. 우리는 지우도 있으니까 넓은 데가 필요하잖아. 안녕하세요. 올해로 72살 전선자입니다. 딸과 사위한테 된통 당했네요. 딸과 사위가 애원을 해서 합가했더니 이제는 저 더러 원룸 얻어 나가라고 하네요.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건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빨래도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상관없고요.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째가 시작될 무렵부터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혼자 집에 들어와 라디오를 틀어놓고 반찬을 꺼내고 있는데 딸 선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바빠? 웬일이야? 평일에 얼굴 보기 힘든 애가? 오늘 박서방이 일찍 끝나서 애들 맡기고 나 혼자 왔어. 딸은 내 손에 쥐어져 있던 젓가락을 빼듯 치워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도 안 했다며 제 반찬에 밥 한 술 퍼와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밥을 반쯤 먹었을 무렵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엄마 혼자 있는 거 걱정돼서 그래. 우리 집도 방 하나 남잖아. 애들 봐주기도 좋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그동안 선영이가 그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가끔은 전화도 잘 안 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같이 살자는 말을 들으니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그랬습니다. 아니, 너 예전엔 부모님이랑은 절대 같이 안 산다더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 그땐 내가 철이 없었지. 엄마 혼자 계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딸의 얼굴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더 헷갈렸습니다. 며칠 뒤 선영이는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선영이 말 들으셨죠?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 해서요. 응, 들었어. 아직은 혼자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시겠지만 나이 드실수록 걱정되잖아요. 저희도 맞벌이라 애들 보살피는 것도 걱정이고요. 딸이 옆에서 거듭 말했습니다. 엄마도 솔직히 외롭잖아. 혼자 식사하실 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 우리랑 있으면 밥도 같이 먹고 아침마다 애들도 인사하고 좋잖아. 사위는 괜히 곁들였습니다. 물론 장모님 편하신 대로 하셔야죠. 저희는 그냥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통보였다는 걸.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잠도 설쳤고 딸의 말이 떠올라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딸을 위해 미안함이 있었나 봅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두고 나갔던 시간들. 결혼하고 난 후 힘들다는 말을 듣고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기억들. 그리고 무심하게도 내가 늙어서 누가 나 데려가 주겠어 하고 웃었던 말들도 생각났습니다. 그 미안함이 결국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같이 살아보자. 정말? 엄마,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나도 잘 맞춰볼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럼 엄마 이사 날짜만 정해줘. 우린 다 준비돼 있어. 그 순간 저는 다시금 외로움에서 벗어나 가족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라 용도로서의 초대였다는 걸 말이죠. 며칠 뒤 합가를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어야겠다며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종종 가던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사와 저에게 건넸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근데 합가하기로 한 거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들어올까? 아니면 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딸은 갑자기 어느 집에서 합가를 할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나 딸 부부가 살고 있는 집 두 곳 모두 상관없었지만 아무래도 살던 곳이 편안히 살림을 정리하며 합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딸은 이미 결정을 한 듯 제게 먼저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전세 빼고 들어오는 게 낫지 싶어. 너희 집 전세 계약 아직 멀었지 않아? 집 주인이 뭐라고 안 하디? 팔 생각이 있는지 이사할 거면 하라고 연락 왔어. 그래서 그냥 마음 내킬 때 바로 이사 오면 되는 입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게 낫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럼 여기 살림도 정리해야 하니까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고 여유를 좀 갖자. 언제든 와도 상관없다며. 응, 그럴게. 한 달 정도 시간 갖고 나도 오며 가며 정리할게. 그렇게 결국 딸 부부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따로 손 뗄 필요는 없었지만
함께 할 가족이 늘어나니 어느 정도 집을 정리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청소업체를 불러 깨끗하게 청소하고 불필요한 살림은 과감히 정리해버렸죠.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몇 가지 물건만 빼놓고 자리를 차지하겠다 싶은 건 모두 버렸습니다. 휑해진 집안을 바라보며 남편이 생각나 가슴이 저릿하긴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자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사람이 북적거리다 보면 외로움을 덜 탈 테니 말이죠. 그리고 약속한 한 달 정도가 흐른 뒤 딸과 사위 그리고 두 손주가 집으로 들어온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짐을 부지런히 들여오고 이것저것 가구에 배치를 하고 나니 제법 정겨운 집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침대는 안방에 둘게. 엄마 방은 작은 방 써도 되지? 그래, 나는 뭐 어디든 괜찮아. 내가 살던 안방은 딸 부부가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말은 내게 양해를 구하는 식이었지만 사실상 정해진 결정 같았습니다. 작은 방도 나쁘진 않았어요. 햇볕도 잘 들고 창문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선영이도 그렇고 사위도 퇴근 후엔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고 TV를 보았습니다. 장모님, 국 정말 맛있네요. 그냥 맹물에 된장만 푼 거야. 아니야, 엄마 국은 뭔가 특별한 맛이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뿌듯했죠. 살아온 세월이 허투루 지나간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손녀도 아침마다 인사했고 제가 아침밥을 차려두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름 정도가 지나자 사소한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수건은 그냥 욕실 옆 선반에 두지 말고 세탁 바구니에 넣어줘. 응, 다음엔 그렇게 할게. 그리고 컵은 거꾸로 엎어놓지 말랬지. 입 닿는 데가 바닥에 닿는 게 싫어서 그래. 습기 빠지게 하려면 엎어놓는 건데. 요즘은 그냥 물기 닦아서 똑바로 넣는 게 일반적이야. 처음엔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거니까 맞춰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자 이게 조심스러운 요청이 아니라 지시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 조용함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는 제 옆을 스치며 들어갔고 TV를 보고 있으면 곁눈질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회사 일이 많아? 아, 예, 뭐 요즘 조금 그렇네요. 그 말투가 참 딱딱했습니다.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경민 씨는 나랑 대화를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요. 집안일도 처음에는 나눠 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물론 혼자 살 때도 하던 일이지만 내 공간이었을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이젠 식탁에 앉아서도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사위가 방에서 안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안 나와? 방에서 계속 뭐 한대? 그냥 피곤해서 좀 쉰대. 그래, 어쩐지 피곤해 보이더라니. 그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괜히 내가 거실에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거실에서 TV 보실 거면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해서 보실래?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딱 알겠더라고요. 시끄럽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거실 TV 대신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켜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방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사위가 아이 방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사위가 고개를 돌리며 인사 없이 지나갔습니다.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싸늘한 공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 공간이 아니야. 조용히 있어. 살림은 점점 눈치로 하는 일이 돼갔습니다. 반찬을 해도 너무 많이 하면 뭐라 할까봐 줄이고 김치찌개도 냄새 날까봐 조용히 뚜껑 닫아 끓이고 걸레질도 다 자고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내 집인데
조심조심 걸어다니는 나 자신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죠. 내 집인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고 따뜻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삭막함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가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도 잘 못 쓰는데?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딸은 늘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이 점점 가볍게 들렸습니다. 밥을 해줘서 고맙다는 건지, 집안일을 도와줘서인지,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일처럼 돼버렸는지. 그렇게 딸 가족과 같이 살게 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초반에 느꼈던 불편함은 그대로 있었고 어느샌가 그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옷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 방 청소를 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침대 밑에 뭐가 하나 비스듬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꺼내보니 기름 묻은 치킨 상자였습니다. 껍질이 붙은 닭뼈들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콜라 캔 2개도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은 걸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킨 상자가 손주방에, 그것도 침대 밑에 숨겨진 채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손주가 나이가 어린데 혼자 시켜 먹었을 리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치졸해 보일까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최대한 참으며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우방 치우다가 치킨 상자를 봤는데 언제 시켜 먹은 거야? 아, 그거? 그저께였나? 내가 집에 있었던 날인데 몰랐네. 지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시켜 먹은 거야. 엄마 자고 계신 줄 알고. 자고 있진 않았는데? 그냥 방에서 라디오 작게 틀어놓고 책 보고 있었지. 그냥 불편하실까봐.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조용히 먹은 거야. 엄마 야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다음엔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야식을 먹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니 되려 핑계로 들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물론 남편이 있을 때도 즐겨 먹던 건 아니었지만 가끔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면 종종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딸이 모르지 않을 텐데 저런 말을 하니 은근히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식탁에 앉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TV를 켜도 볼륨을 줄였고 부엌을 쓸 때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 집안의 식사는, 생활은, 공기는 전부 그들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외출하고 들어오니 집안 가득 불고기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녁 뭐 해 먹었어? 그냥 불고기. 엄마 오시기 전에 먹었어. 남은 건 없니? 내가 너무 조금 사왔나 봐. 다 먹고 남긴 게 없네.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에서 남은 김치랑 햇반 하나 데워서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더 명확했습니다. 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박서방이랑 애들이 떡볶이 시켜 먹었거든. 응? 엄마가 식사 중일까봐 일부러 안 말했대. 기름 냄새 싫어하실까봐. 내가 그 정도로 예민해 보였니? 그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실까봐 그런 거야.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신경 써야 하는 존재로 만들까 싶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손님도 아니고 모셔야 할 어르신도 아니고 그저 가족이라 같이 살기로 한 건데 말이죠. 며칠 뒤 딸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박서방이 엄마가 거실에 있으면 좀 불편하대. 불편하다니? 그냥 뭐 TV 볼 때도 그렇고 편히 못 쉰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니? 그니까 방에 작은 TV 하나 놓는 건 어때? 엄마도 방에서 편히 보시게.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불청객이었고 거실은 이제 내 공간이 아니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저는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몇 개월의 사귄이 흘러 가을이 오기 전 딸 가족이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밥을 하던 중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동해 가기로 했어. 그래, 잘 됐네. 모처럼 나들이도 하고 좋지. 엄마도 같이 가자. 우리 셋이 가는 것도 좋지만 엄마랑 같이 가면 지우도 좋아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에 괜히 눈치가 보였던 거죠.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갔다 와. 애들도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좋잖아. 왜, 엄마도 바닷가 좋아하잖아. 지우도 할머니랑 같이 가자고 했어. 그래도 괜히 내가 끼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 가족인데. 가족이란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같이 여행 가는 게 어색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내심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밖에서라면 딸도 사위도 마음이 좀 풀려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출발 당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과일까지 챙기며 오랜만에 가족처럼 소풍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출발 전 딸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사위가 핸드폰 통화를 하며 거실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작은 방 옆 다용도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곳 문이 조금 열려있던 탓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아니, 장모님 또 따라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나는 당연히 안 가신다길래 말 안 꺼냈는데 선영이가 같이 가자고 했다더라고.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친구나 직장 동료와 하는 전화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뒤이어 들리는 소리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한다는 설레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냥 뭐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고 싶었지. 이번 휴가가 얼마나 귀한데.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나고 바로 또 뭐 한다는 거 내가 겨우 사정해서 받아낸 휴가란 말이야. 근데 장모님 가신다니까 편히 쉬는 건 글렀지 뭐. 이왕 같이 가기로 한 거 어쩔 수 없잖아. 머리를 무언가로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얼른 소리를 죽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았지만 손이 떨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 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괜히 마음 쓰지 말고 같이 살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니까. 그 말이 엄마는 조용히 있으면 되라는 뜻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여행길 내내 딸은 신나 있었고 사위는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손녀 지우는 자리가 불편한지 차 안에서 계속 투닥거렸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도착해서도 저는 짐을 챙기고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 역시 김밥은 엄마가 최고야. 하지만 그 말에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밥은 맛있어도 그 말은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는 딸 부부가 손녀와 한 방을 썼고 저는 작은 침대가 있는 방에 따로 묵었습니다. 딱히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했죠. 하지만 그 새벽 또 다시 들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 앉아있던 딸과 사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여행에 장모님은 안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다음부턴 엄마 설득 안 할게. 솔직히 나도 좀 피곤했어. 그 대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식간에 눈치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저는 이게 다 제 업보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여행은 너희끼리 가.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왜? 엄마 이번에 즐거웠잖아. 그래도 이제는 너희끼리 더 편하게 다녀와. 나도 이제 좀 조용히 있고 싶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고 차 안은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집 문을 열자마자 나는 다시 그 묘한 공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노는 사람들. 한 공간인데 다른 시간대를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이후 나는 거실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저녁 TV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퇴근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 옆을 지나치며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서방, 저녁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거실에서 TV 보실 때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이어폰? 박서방이 요즘 퇴근하면 머리가 아프다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피곤할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그게 당연한 규칙처럼 돼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있으니 딸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작은 TV야. 중고로 싸게 샀어. 이걸 왜? 엄마도 이제 방에서 편히 보시라고. 채널 돌리는 것도 더 편하고 거실에 사람 있을 땐 눈치 보이잖아. 그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배려인 척 포장된 말이라는 걸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방 안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TV는 방 안에서만 보고 뉴스를 볼 때도 볼륨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거실 소파엔 웬만하면 앉지 않았고 간식이나 과일을 먹을 때도 내 방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화장실을 쓰려고 나왔다가 사위와 마주쳤는데 그 순간 사위가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화장실 좀 가려고. 네, 네. 사위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괜히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 방에 작은 냉장고 하나 드리자. 냉장고를 왜? 물 마시려고 나오는 것도 불편해서. 엄마,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마. 누가 엄마 나오는 거 싫어한대? 그냥 내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음 날 사위가 퇴근했을 즈음 나는 일부러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깐 인사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지도 않고 거실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썩을펐습니다. 며칠 후엔 딸이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박서방도 집에서 쉴 때가 필요하잖아. 엄마가 거실에 오래 있으면 사실 좀 불편해.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하는데? 방이 편하잖아. TV도 있고 엄마도 그게 더 편할걸. 그때부터 저는 이 집에서 뒷방에 갇힌 늙은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낮 시간에야 아무도 없으니 혼자 TV를 보던 뭘 하던 상관이 없었지만 딸 부부가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괜히 긴장이 된다던가 하면서 저절로 몸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TV 소리 줄이고 화장실 눈치 보고 과일 하나 꺼내 먹으려다 냉장고 여는 것도 조심하고 심지어는 발소리까지 줄이며 걷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제 명의로 된 집인데도 저는 점점 이 집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둬야 하는 삶. 그게 진짜 가족이 함께 사는 모습이 맞나 싶었습니다. 딸은 배려라 하고 사위는 조용히 말없이 나를 피해 다녔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환영받는 가족이 아니라 눈치 주기 미안한 손님에 가까워졌다는 걸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선풍기만 틀고 누워 있었는데 딸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잠들었어. 아니, 더워서 그냥 누워 있었어.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 앉아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있잖아 분가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속으로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딸이 먼저 꺼내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너희도 불편했을 테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사실 집을 우리가 좀 알아봐 줄까 싶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가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딸 가족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이 집은 내 집이잖아. 알지?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면 애들도 힘들고 보증금도 당장 마련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가 나가라는 거야? 그렇게 들리면 좀 그렇지만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집도 괜찮고. 우리는 지우도 있으니까 넓은 데가 필요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은 나인데 딸은 그렇게 태연하게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지 한 귀퉁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아끼고 지켜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가 퇴근 후 제 방 문 앞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어제 선영이랑 얘기 들으셨죠?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기분? 박서방이 내 입장이었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그냥 저희가 무작정 나가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출도 걸려 있고 지금은 돈이 다 묶여 있어서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집주인 내쫓고 사는 게 답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래 살던 사람 보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내가 짐짝도 아니고 같이 살아달라 한 것도 아니고 먼저 합가를 제안한 것도 박서방이랑 선영이 아니던가?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다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은 무슨 사정이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같이 살라고 그랬나?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긴 왜 나가? 나가려면 선영이랑 자네랑 지우가 나가야지, 안 그런가?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랑 말도 안 하고 너무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겠니? 너희는 나가겠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가라는 거잖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엄마는 혼자도 잘 지내잖아. 우린 진짜 힘들었어. 박서방도 요즘 집에 오는 거 싫다 그래. 그럼 너희가 나가면 되는 거잖아.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살다가 집주인 보고 나가래? 엄마도 알잖아. 결국 이 집은 나중에 내 거잖아. 그냥 조금 일찍 쓰는 거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과 사위를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계속 서로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론을 내보자. 일단 대화를 좀 해보자고. 너희가 불편하다면 나도 불편해. 그러니까 분가는 하자. 근데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내가 너희 받아들이고 밥 해주고 청소 다 했어. 근데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장모님, 저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원했니? 내가 원한 거니? 내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달라고 빌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고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린 돈도 없고 지우도 있고 엄마만 편하면 그만이야. 아니, 너희가 살 길을 찾으라는 거야. 내 인생을 짓밟으면서 너희가 편하자고 하면 안 되지. 저희가 살던 아파트 전세금 그걸로 충분히 집 구할 수 있어. 그러니 나가려면 너희가 나가는 게 맞아. 내가 같이 살아달라고 구걸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너희가 들어오겠다고 한 거야. 지금까지도 많이 참고 살았다고 생각한다. 말 나온 김에 집 구하는 대로 바로 나가.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가족이 내 가족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왔고, 내가 이 집에서 늙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집이 자신들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내가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배신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럽지도 않았고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던 이 집에서 언제 나가줄 거냐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살 땐 외로웠지만 지금은 모욕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부엌에 앉아 제 눈치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출근했고 손녀는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한 말 진심이었니? 엄마, 또 시작이야? 나가라는 거. 내 집인데 왜 나가야 하냐고 묻는 거야. 엄마는 혼자도 잘 지내잖아. 우린 지금 아이들도 있고 이사 가려면 돈도 들고. 그럼 너희가 여기 들어올 때 난 뭐가 있었니? 남편도 떠났고 혼자 살던 집에 너희 받아줬을 때 내가 뭐 하나 바라기라도 했어? 엄마가 원하신 거잖아. 우리랑 같이 살자고. 그건 네가 먼저 말했잖아. 엄마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같이 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야? 같이 밥도 안 먹고 치킨은 숨겨 먹고 TV는 내 방에서만 보라고 하고 화장실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젠 나가달라고까지 해? 그 순간 딸이 벌컥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힘들었어. 애들 보랴, 집안일 하랴, 박서방 눈치 보랴. 그런데 엄마까지 계속 같이 있으면 진짜 숨이 막힌다고. 그럼 너희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야 하니? 여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20년 넘게 내가 낸 세금, 관리비, 내가 닦은 창문, 내가 들인 가구야. 엄마가 내 인생을 모르는 것처럼 나도 엄마 인생 몰라. 근데 가족이면 서로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이렇게 말 안 해. 가족이면 나가라고 통보하듯 안 해.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찍혀있는 종이였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가 딸 앞에 그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이거 봐.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은행 대출도 없고 너희 목도 없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거야.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 너희가 나가야 할 이유를 말로 해도 못 알아듣길래 문서로 보여주는 거야. 잠시 후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딸이 조용히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감정 상하신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 공간을 찾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아니야. 이미 몇 달 동안 마음속에서 수천 번 생각하고 참아왔어. 그리고 어제도 말했잖나? 집 구할 시간은 줄 테니까 정리되는 대로 나가. 가지고 온 거 빠짐없이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고. 이제는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테니까 너희도 너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리고 선영이 너 어차피 이 집이 네 거 될 거라고? 그건 나 죽은 뒤에나 생각해라. 알겠어? 그날 밤 딸 부부는 손녀를 재우고 나서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도 안 끄고 그냥 앉아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방에서 문을 닫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숨을 들이켰습니다. 며칠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어. 우리가 나갈게. 근데 당장 이사 비용이 부족해서 시간 좀 필요해.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한 달 줄게. 그 안에 알아보고 나가. 이제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지우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이 필요할 때 엄마였고, 사위가 필요할 때 장모였고, 손녀가 필요할 때 할머니였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할 땐 아무도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누가 나가야 할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너무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야. 그 말이 나가고 나서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나를 향한 인사는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두른거실에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화장실 문 여는 소리도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사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 알아봤습니다. 월세지만 역세권이고 애들 학교랑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된 거지. 짐은 주말쯤부터 조금씩 옮기려고요. 한 번에 옮겨. 내 집이니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래야 돼. 우린 진짜 너무 힘들었어. 처음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꼬이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너희가 힘들었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도 많이 힘들었어.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공간에서 내가 제일 눈치 보며 살았다고.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 방에 냉장고도 놔드릴게.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 너희 마음은 나한테서 떠났어. 이 집이 네 집인 줄 아는 그 착각부터 버려야 해. 딸은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조용히 방에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스들이 집안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짐을 정리했고 딸은 옷 가지며 책, 아이들 장난감을 옮기기 바빴습니다. 손녀가 묻더군요. 할머니, 왜 우리 이사 가요? 이제 너희도 너희만의 집이 생기는 거야. 좋은 일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공간, 내 삶을 지키게 됐으니까요. 짐을 다 뺀 날 딸은 현관 앞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철이 없었어. 진짜 그땐 몰랐어. 엄마 마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걸로 나도 너도 배우는 거야. 언젠간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건 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일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사위의 퇴근 발자국 소리도 딸의 투덜거림도 없는 집은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토록 안심이 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늦게라도 말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이어폰을 끼고 TV를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늦잠도 자고 늦게 아침을 먹고 방 안에 틀어박히지 않고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데 그 따뜻함이 그제야 진짜 내 집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스마트폰 수업을 듣고 근처 국밥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젠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야. 아니, 혼자인 게 아니라 편한 거지. 진짜 홀로 서기 한 거잖아. 홀로서기라 그게 맞는 말 같네.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와. 같이 국수나 비벼 먹자고. 나야 좋지. 심심하면 언제든 불러. 서로 가까이 사는데 자주 얼굴 좀 보고 살자.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가끔 통화해도 돼요? 곧바로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가신 건 아니니까요. 그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방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성우가 낭독하는 시 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 줄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며칠 후 사위에게 보낼 전기요금 고지서를 우편함에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메시지로 사진을 찍어 보냈겠죠. 하지만 이번엔 보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며 치킨뼈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단지 치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건 함께 먹지 않았다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된장찌개에 멸치볶음을 곁들여 혼자 밥을 했습니다. TV를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한가운데 앉은 제 모습이 낯설 정도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밤 10시쯤 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살아. 그 말 안에 담긴 건 이제는 자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같이 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여유였습니다. 딸 가족이 떠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고 TV 볼륨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이 일상이 이제는 가장 큰 평화였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존중받지 못했던 게 가장 외롭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되찾게 된 지금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인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